산재 그 이상의 보상, 산업재해 승인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완벽 가이드, 실제 추가 수령 사례 심층 분석, 제1장 산업재해 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의 이해. 힘든 산업재해를 겪고 계신 근로자분께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산재보험, 급여는 보상의 끝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많은 재해 근로자분들이 산재 승인으로 모든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산재보험은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일 뿐 재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 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과실로 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급여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완전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가능하며 때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른 1단계 보상입니다. 산재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른다는 점입니다. 이는 재해 발생에 사업주나 근로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따지지 않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업무상 재해만 인정되면 신속하게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산재보험 급여에는 치료비요양급여, 치료기간의 소득 보전 휴업급여,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장애,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재해 근로자가 당장의 생계곤란이나 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빠르게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정한 형태의 보상만 이루어지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입은 모든 손해를 보상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사업주의 과실 책임을 근거로 한 완전한 보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민사손해배상 소송은 산재보험과는 법적 근거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 소송은 사업주의 과실 책임 원칙에 기반하며 재해 발생의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자동으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위험한 작업 환경을 방치하는 등 구체적인 과실을 저질렀음을 법정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사업주의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완전 배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치료비를 받는 것을 넘어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미래의 소득, 정신적 고통까지 모두 포함하여 재해 이전의 온전한 삶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익상계의 원칙과 산재보험금이 민사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더라도 재해 근로자가 같은 손해 항목에 대해 이중으로 이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손익상계 원칙이라고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산정된 총손해배상액에서 근로자가 이미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휴업급여나 장애급여 등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최종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산재보험에서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 항목, 대표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산재보험과 민사소송이 보상하는 손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제도는 법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순차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재해 근로자는 먼저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산재보험을 통해 신속하게 기본적인 치료와 생계를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공식적인 재해 기록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업주의 과실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산재보험이 보상하지 못하는 나머지 손해, 위자료, 초과손해 등을 청구하는 전략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는 근로계약에 내재된 본질적 의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근거는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부수적 의무이며 법적 뿌리는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있습니다. 과실 입증은 일반 불법 행위와 구체적 법규 위반을 통해 보겠습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과 더불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 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직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이나 사업장,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묻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등도 사안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활용과 과실 입증의 지름길. 추상적인 안전배려 의무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입니다. 이 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은 기계의 방호장치 설치, 추락위험 장소의 안전난간 설치, 유해 물질 취급 시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가 지켜야 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정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 민사소송에서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법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 선택하는 것은 소송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반면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로 구성할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나 직업병처럼 재해 발생이 늦어져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소송의 법적 근거를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10년의 시효기간을 활용해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열립니다. 추가 보상의 구체적 항목과 청구 가능 손해배상 내역 분석.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여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는 재해 근로자가 겪는 실질적인 모든 손실을 포함하며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민사소송의 핵심 위자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위자료 청구입니다. 산재보험은 치료비나 소득 손실 같은 재산적 손해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재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 즉 위자료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재해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부상의 정도, 사업주의 과실 정도, 재해자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중상해나 사망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일시수익 및 휴업손해.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70%만 지급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이 부족분인 나머지 30%를 휴업손해로 청구하여 치료기간 동안의 소득을 100%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후유 장애가 남았을 경우의 미래 소득 상실분, 즉 상실수익액, 일시수익입니다. 산재보험의 장애급여는 법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라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정해진 금액만 지급되지만 이것이 근로자의 실제 소득 감소분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재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 정년까지 남은 근로 가능 기간 등을 개별적으로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른 미래 소득 손실액 전액을 산정한 뒤 이미 받은 산재 장애급여를 공제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치료가 종결되면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그러나 치료 종결 후에도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이나 지속적인 재활치료, 보조기 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향후 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중상해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간병 비용인 개호비,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약관보다 훨씬 폭넓게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평생에 걸쳐 막대한 비용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송을 통해 인정받아야 할 중요한 항목입니다. 제4장 민사소송의 진행 절차, 증거 확보와 소송 전략 수립. 소송의 승패는 재판이 시작되기 훨씬 전인 바로 지금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증거는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산재 처리 관련 서류 일체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보험급여 지급 내역, 재해조사서 등은 사고,
경위와 손해 규모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 발급받은 모든 진단서와 진료 기록,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목격자, 진술서 등을 꼼꼼히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사고 현장 사진, 불완전한 설비의 모습,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 안전교육이 부실했음을 입증할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송의 진행. 모든 증거와 자료가 준비되면 변호사는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이로써 소송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원고 근로자와 피고 사업주, 사건의 경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 그리고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과 그 산출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송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 제출 후 피고에게 소장 송달, 피고의 답변서 제출, 그리고 변론 기일 재판 진행 및 증거조사, 판결 선고. 이 과정에서 양측은 서명과 법정 변론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하며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신체 감정의 역할. 재근로자에게 후유 장애가 남은 경우 그 장애의 정도와 미래에 필요한 치료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법원은 지정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신체 감정을 의뢰합니다. 신체 감정의는 근로자의 상태를 직접 진찰하고 각종 검사를 시행한 후 노동능력 상실률 %, 향후 치료비, 개호의 필요성 및 시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을 담은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신체 감정 결과는 미래 소득, 상실 분일시 수익과 향후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의 핵심 항목을 산정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어느 쪽이 더 신뢰성 있는 의학적 전문적 평가를 제시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되는 전문가들의 전쟁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재근로자와 변호사는 신체 감정 절차에 철저히 대비하여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과거 진료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감정에게 제공하는 등 전략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간과의 싸움 소멸시효. 아무리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도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는 재근로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법적 함정 중 하나로 시효가 완성되면 소송의 내용과 관계없이 패소하게 됩니다. 기본 원칙 3년과 10년의 규칙.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주로 두 가지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완성됩니다. 둘째는 앞서 설명한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경우인데 이때는 일반 민사채권과 동일하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이유, 대법원 판례의 확립. 과거에는 어떤 시효를 적용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은 근로계약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결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치매로 인한 손해배상 관계는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거래 상사시효 5년과는 성격이 다르며 근로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10년의 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재근로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크게 넓힌 중요한 판결로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재해의 심각성을 알게 된 근로자들에게 소송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놓치는 시효. 가장 안타깝고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나중에 알아보자는 생각으로 산재 때 신청 및 승인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민사소송을 미루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망설임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자체를 영원히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 기산점은 산재 승인일이 아니라 사고 발생일 또는 손해를 알게 된 날입니다. 이처럼 산재라는 행정 절차의 시간과 민사소송이라는 사법 절차의 시간이 서로 연동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흘러간다는 점이 바로 함정입니다.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가 3년의 단기 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재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 신청과 동시에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 상담을 시작하여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판례 분석, 이론적인 설명을 넘어 실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사례들은 산재 승인 후 민사소송을 통해 어떻게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례 1. 화물용 승강기 끼임 사망사고. 한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화물용 승강기를 조작하던 중 머리가 끼어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업주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인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안전배려 의무 위반의 증거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주의 과실을 인정했고 사망한 근로자의 과실을 최소화하여 유족에게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구체적인 안전법규 위반 사실이 어떻게 사업주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 사례 24년간의 법정 다툼과 소멸시효의 승리. 2007년 사업장에서 깨진 팔레트에 발목을 다친 근로자가 치료를 계속받다가 2016년에 이르러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불법행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사업주가 안전한 작업 도구를 제공할 계약상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10년의 채무불이행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제5장에서 설명한 소멸시효 법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례 3. 추락사고와 과실상계의 중요성. 창호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후반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사업주는 최초 형사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붕 추락 사망 사고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사업주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발판이나 안전망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창호 설치 사고의 유족은 최초 제시액의 9배에 달하는 1억 8천만 원의 민형사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붕 추락사고 유족 역시 합의를 통해 2억 원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들은 법적 대응이 배상액에 얼마나 극적인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과실상계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근로자 과실 비율에 대한 판례 분석.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재해 발생에 대한 근로자 본인의 과실 부주의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평가하여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깎은 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법원이 인정한 근로자 과실 비율의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프레스 작업을 한 근로자 과실 80%,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건설 노동자 과실 50%,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배관 작업을 하던 근로자 과실 30%, 편의를 위해 기중기 붕대 바로 밑 사각지대에서 작업한 항만 근로자 과실 20%. 이처럼 근로자의 과실은 배상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근로자 측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사업주의 전반적인 안전 시스템 관리 책임을 강조하여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과실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과실상계, 산재보험과 민사소송의 결정적 차이. 산재보험과 민사소송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중 하나는 과실상계 적용 여부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재해 근로자의 보상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산재보험 과실상계 미적용.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므로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급여를 삭감하지 않습니다. 보험급여는 오직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기준대로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특성 때문입니다. 민사소송 과실상계 적용. 반면 민사소송은 과실책임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재해 발생에 대한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었다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안전모 미착용 등 근로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한 원인이었다면
법원은 전체 손해액에서 근로자의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하고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이 매우 큰 사고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산재보험급여보다 오히려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는 예상되는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소송의 실익을 신중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 산업재해 승인 후 민사손해배상 소송은 재해 근로자가 자신의 모든 손해를 회복하고 삶을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일 뿐 완전한 보상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산재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정신적 고통 위자료과 실제 소득, 손실 전액을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은 필수적입니다. 신속하게 행동하십시오. 산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재해 발생 초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민사소송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존하십시오. 사고와 관련된 모든 서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진, 동료의 진술 등은 소송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증거입니다. 꼼꼼하게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과실 입증에 집중하십시오. 소송의 성패는 사업주의 과실을 얼마나 명확히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은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십시오.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었다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정직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고통은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과실 있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을 넘어 용기 내어 그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의를 실현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